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한국 GM이 다시 철수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5개월 전에 우리 정부가 8천억 원을 지원해주고 GM은 최소 10년 동안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 이 합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GM이 R&D 법인을 분리했습니다. 노조는 이거를 철수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또 패싱당했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인 4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잔금이 남아있긴 한데 이거 안 주면 GM은 계약 위반이라고 철수 빌미로 활용할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20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가 달린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품업계의 줄폐업도 진행 중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한국 GM 사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하고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 정용건 사회연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뭐 했냐? 국회에서 동네 북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게 명색이 2대 주주라는데 한국 GM의 법인 분리 주주총회에 참석조차 못했다. 할 말이 없습니다. GM 사태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결정한 한국 GM 주주총회, 2대 주주 산업은행 대리인은 참석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속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상을 파악해야 돼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8,100억 원을 투입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 전인 4월 말, 이미 GM의 법인 분할 의도를 GM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인 분할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려달라고 GM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겁니다. 그러고도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인 분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조 원을 손실 보면서까지 먹튀를 하겠느냐는 취지고요. 산업은행이 투입하기로 한 8,100억 원 가운데 아직 투입하지 않은 절반도 GM의 철수를 막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GM에 끌려만 다니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함 이면엔 수천억 원을 내줘도 GM과 관련된 일자리 15만여 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GM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산원이 8천억을 얹어준 꼴이 됐다. 이런 이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한국 GM 노조는 연구개발법인 신설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불발됐습니다. 네, 지금 GM 사태 지금 국회 상황부터 먼저 좀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GM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금 사실관계 지난 5개월 동안 정상화됐나 보다 국민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부터 사실관계부터 먼저 조영철 교수님한테 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한국 GM이라는 회사가 뭐 판매와 R&D 기능이 같이 있는 이제 회사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분리됐습니까? 지금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분리를 하겠다는 건데. 주총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분리 절차에 들어가겠죠. 이건 한국 GM, 즉 미국의 본사가 결정하면은 하는 건가요? 한국 GM 주총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노조는 이 분리 상황을 왜 철수에 안 좋은 징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GM이 이제 R&D 부분이 있고 생산 판매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R&D 부분은 GM 본사 입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 GM 본사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그런 네.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한국의 인건비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네. 전체 R&D 공장은 굉장히 그 GM 본사에서 중요하지만 생산 판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계에 수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인건비도 네. 비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파트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노조가 그걸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합쳐져 있을 때에 비해서 분리되면 노조의 교섭력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리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향후에 한국 GM이 10년 동안 있겠다 그런 거니까 어쨌든
현재 계약상 10년 뒤에는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떠날 때 그 R&D 파트는 뭐 유지하는데 생산 이거는 이제 버리고 떠난다든가 등등등 고려했을 때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진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전체 그 직원 숫자가 10,000명인데 네. 지금 7,000명이 이제 생산 판매 쪽으로 가고 예. 3,000명이 R&D 쪽인데 노조원 숫자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신설 법인은 기존에 맺었던 단체 협약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R&D 파트 신설 법인에는 기존에 맺었던 단체 협약이 적용이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조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군요. 회사를 쪼개 놓으면 떠날 때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예.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 본사 쪽이 이거군요. 훨씬 더 유리해지고 노조 쪽이 좀 예. 불리해지는. 그 이 분리를 하는 명분은 뭐였습니까? 한국 GM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요 근본적인 질문에 지금 우리가 답을 못 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이 연구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나누는 게 이렇게 시급한 거냐? 아하. 지금도 조직상으로는 매출익수 조직이거든요. GM은 그래서 네. 따로따로 보고합니다. 예. 사실 이제 한국 GM이라는 것은 그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요. 업무상 펑션별로는 다 따르고 사실 회계도 거의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왜 나눠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지 우리가 지금 8천억을 넣어서 생산시설 뭐 더 늘리라고 줬는데 그 돈 받아가면서 이거 분리해야 되는지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보면은 이제 그 연구법인을 가는 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 GM이 이제 앞으로 생산하는 차량하고 우리가 한국 GM이 개발하는 차량하고 이제 다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본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가겠다가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예. 이유고. 근데 도저히 그 지금 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부작용만이 굉장히 쌓여 있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나가는 네, 상황이 네.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진짜 철수의 조짐이 아니냐는 그런 기사들에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 카잼 사장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어버렸는데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 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좋은 일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저 말을 듣고서는 이게 뭔 뜻이지라고 이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GM 입장에서는 R&D라는 게 히스토리 보면은 대우자동차 연구소까지 다 인수를 함으로써 대우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소형차 개발 능력, 연구 개발 인력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랬었는데 말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본사 조직하고 사실상 이제 연계 운영을 강화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2010년도에 큰 협약이 있었고 2013년도에 또 큰 협약이 있었는데 GTO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션에서 네. 전체 연구를 이제 모아갔어요. 네. 그것을 CSA 코스트 쉐어링 어그리먼트로 해서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사실 한국이 120개의 신차를 내면서 우리가 R&D 비용을 벌써 7조 넘게 냈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신차가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만 했고 한국 시장에는 신차가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GM이. 됐죠. 그렇죠. 안 되고 뭐 다른 거 지금 뭐 말리부나 크루즈 뭐 다 예, 다 나왔던 기존의 기존 것만 기존 것만 해서 주고 연식만 있으니까. 바꿔서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좋아지려고 지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벌써 다 나빠진 상황이고 다 분리돼 있고 시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명분은 하나 철수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 최초로 이게 발표된 게 7월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7월 네. 19일 날 일단 사안에 이제 보고했다고 그럽니다만은 저도 이게 참 시간 흐름이 웃긴 게 6월 28일 날 우리가 8,100억 중에 4천억을 먼저 집어넣거든요. 예, 이미 한 절반 정도 들어갔죠. 입금 확인하고 나서 바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예, 굉장히 그 참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너무 이런 장사꾼속으로만 좀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노조분들도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 평생 직장으로 다니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무려 좀 20만 명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직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사실관계부터를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정 위원장님, 네. 우리가 8천억 원을 지원을 해줄 때는 어찌됐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 예. 우리 정부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최소한 10년은 고용 보장하면서 여기서 영업을 해라. 예.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반 들어갔고 입금됐고 네. 한 4천억 원 정도 잔금 남아 있는데 그럼 이 잔금 가지고 이렇게 당신들 이러면은 이거 안 준다. 예. 이거 협상 안 됩니까? 뭐 어저께 이제 사는 회장께서 예.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약속한 게 돈 예. 입금하는 조건으로 10년 있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서에 그 도장이 예. 찍힌 거죠. 합의서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GM이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예. 이런 거고 이제 뭐 잔금은 결국은 칼자루는 GM이 들고 있고 우리 정부는 칼날을 쥐고 있는 협상인가요? 뭐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의 일자리 뭐 지금 15만 개, 그다음에 뭐 부품업체까지 다 합치고 주변의 상권까지 한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네. 뭐 GM의 철수는 감당이 안 되는 거 가정이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이대주주로서 사전에 좀 미리 협상하고 신뢰를 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예. 훨씬 더 일을 원만하게 풀 수 있었는데 지난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GM 군산공장 폐쇄하는 과정부터 이사에서 한국 산업은행 출신 이사들은 내용도 통보하지 못하고 가서 기권이나 하고 오고 이런 구조 속에서 신뢰는 점점 더 불신으로 쌓여가고 있고 그것이 네. 노사관계 또 대주주하고 이대주주의 관계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멀어졌습니다. 이제 법인이 분류되고 나면 지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연구개발, 기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떼내가 버리겠다 하니까 지금 현장에 GM에 우리 한국 GM에 있는 공장에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고 있는 구조에서 핵심적인 기능까지 떼버리고 하면은 생산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수순이거나 이게 그냥 부평 공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GM은 뭘 얻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산업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이런 뭐 부품업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패배감밖에 예. 지금 제가 어저께도 몇 분 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들 패배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정말 GM을 믿고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부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네. 10년이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언제 떠날지 누구도 그러니까 그 10년 약속도 지키기가 믿기 어렵게 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떠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했다. 아하. 머리하고 두뇌 이런 부분 핵심적인 역량들은 분리하고 예. 또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R&D 센터로 이렇게 가버리면서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이렇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은 어려워진 것이고 노동자들이나 부품업체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 관련된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어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노조가 왜 이거에 겁을 먹고 있고 왜 이거를 떠나려고 하는 징조로 보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말씀은 법인 분할이 좋은지 나쁜지 예단할 수가 없다. 4조 손실까지 보면서 떠난다라고 하는 볼 수도 없다. 이 얘기는 산업은행은 에이 뭐 꼭 그렇다고 그게 뭐 떠나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노조의 걱정하고는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 구조를 한국의 기업 구조하고 미국의 기업 구조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GM의 대주주들은 뭐 1,000개가 넘나가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펀드가 이익이 나야 돼요. 이익이 안 나고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은 바로 철수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재벌들은 이게 내 돈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도 지켜서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GM에서 GM 한국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손상 처리가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액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싶은 거, 사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미 지난 4월에 이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안 넣었다는 거죠. 예. 왜? 골치 아프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그리고 희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희망만. 그렇군요.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뭐 공격적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은 없겠는데 근데 되겠네요. 산업은행 4조 개선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26억 불을 기대출금 출자 전환했거든요. 네. 그리고 28억 불 또
이 이제 설비 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은 출자를 했잖아요. 자기 네, 돈을 내줬잖아요. 돈을 낸 거고. 대출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거죠. 예, 마이너스 통장에서 개설해 준 거고 지금 들어간 돈은 구조 조정 비용 8천억 들어간 거. 예. 그거 외에는 그것도 대출이에요. 그 추후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이요. 네. 그러면 지금 딱 막히면요. 대출로 들어갔던 거는 변제받을 수 있는 뭐 청산을 하면 변제받을 수 있지만 출자한 거는 한 푼도 못 받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나가면 우리 저 4천억 원 지금 공중에 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7월 19일 날 최초로 통보 받고서 산업은행에서 몇 가지를 집었어야죠. 그러면 자, 새로 법인이 되면 산업은행 17% 그대로 지금 지분을 갖고 가는 거냐? 가는 거냐. 네. 그다음에 지금 1년에 6천억 정도를 R&D 비용으로 내거든요. 네. 그럼 신설 법인에서 낼 거냐? 뭐 이 한국 GM 이 생산 법인에서 낼 거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자, 산업은행이 8,100억을 내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등등을 딱딱 집어서 소위 말하는 아까 그 이동걸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그거 판단은 지금은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을 안 한 거죠. 예, 지금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는 저거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하는 자리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산업은행이. 따져놓고서 좋고 나쁘고 그래서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한다. 저쪽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지금 뭐 입이 이만큼 나오셨던데 아니 너 달라 그러면 다 뭐 주는 그런 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쟁취를 해갖고 와서 싸워야죠. 국민의 세금을 지금 예. 뭐 알뜰하게 쓰셔야 될 분들이 안 주면 안 줘서 못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8천억 원 돈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우리 세금으로 나간 공적 자금이죠. 그렇습니다. 산은 회장이 이제 밝혔습니다. 지난 2월, 3월, 4월 과정에서 산은이 돈이 들어갈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첫 번째가 차등 감자하는 거다. 미국 네. 대주주가 더 많이 감자하고 우리는 뭐 감자 두 번째가 이제 뉴마니 네. 새로운 돈으로 새로운 써요. 돈 들어오는 그리고 거다. 세 번째가 이제 10년 존속하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차등 감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뉴마니가 되지 않은 거죠. 예, 일본 약속 예, 허지부지 됐어요. 예, 허지부지 됐고 그 약속들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제 뉴마니. 우리가 이제 이사회 끝나고 나서 주총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사실은 적대적 M&A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하고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2대 주주도 17%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래서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관계도 풀고 또 한편으로 노조하고 또 지행가의 문제도 2대 주주가 나서서 좀 풀고 사회이사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맡겨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행 군산공장 폐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회이사들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 주총에 참석하지도 못한 사회이사들의 역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할 것인가. 이게 국민도 8천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고 그 돈으로 GM 대우에 투자했다고 GM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사는 생각하고 해야 회장이나 됐었는데. 이 산은의 이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 대목은 하나 좀 깊이 좀 들어가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조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은행이 알고 방치한 겁니까? 몰라서 당한 겁니까?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제 경영 정상화 합의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경영 정상화 합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산업은행의 요구안이 있었고 이제 GM 본사안이 있었던 거죠. 그걸 갖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초에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안에는 그 신설 법인 분리 뭐 이런 안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갖고 그거는 이제 산업은행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협의 과정에서 GM 본사에서 우리는 R&D를 신설법인을 분리하는 것도 경영 나중에 계획할 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의사를 했다는 거예요. 표명했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산업은행이 그걸 인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특별 의결권 예. 그 행사, 그러니까 주식의 85% 이상 의결을 필요로 하는 그 의결권에 이것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산업은행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GM 본사에서 당연히 거부했죠. 이거는 원래 너네들 요구 안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새로운 안을 막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라고 예. 거절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산업은행에서
계속 안 돼. 그래도 꼭 넣어야 돼 하면 이제 결렬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원래 요구했던 안 범위 내에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5월달에 합의를 보기 전 단계에서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신설법인 R&D 신설법인을 분리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네. 이후에도 이제 이거를 GM 본사는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 이제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산업은행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것이 GM 본사가 R&D 신설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그 계약 위반이냐 법적으로 네. 이제 계약 위반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 법원이 계약 위반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주총에서 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주총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통과된 이 법원을 갖고 산업은행에서 또 다시 이게 계약 위반 아니냐라는 걸 갖고 이제 법에 심판을 물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한국 법원에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희박하다, 보고요. 이거네. 왜냐하면 전문가, 계약 그 예. 내용에 이제 인수합병이라든가 자산 20% 이상 매각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특별 의결권을 이제 85% 이상의 주주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한국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GM 본사에서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상법상에는 특별 결의사항은 결의사항입니다. 근데 85%가 아니고 3분의 2 출석한 사의 3분의 1 이상을 가는 특별 결의권이 상법에 나와 있는 건데 네. 85%에는 지금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 그 계약에서 계약서인데. 그렇게 한 거죠. 계약이 그렇다 이거죠. GM 그럼, 본사 정관 그럼 계약. 요 질문이요.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의심. 아니 명색이 2대 주주고 17%나 갖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왜 참석을 안 합니까? 그럼 이거는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겁니까? 노조가 참석을 하는 걸 막았는데 산업은행이 들어가서 손을 들어줘 버리면 네. 거기서 진짜로 뭐 모든 게 확정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고요. 기권을 한 거군요. 예, 저는 법원에 가서 다퉈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17개 항의 특별 의결 사항이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하. 아무도 모르고요. 2010년도에 GM 대우 장기 발전 합의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라도 이게 뭐 17개 항목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사항은 하나 있어요. 17개 정도를 넣었으면 분명히 조직 개편이라든가 구조조정 얘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광의적으로. 그럼 거기에 걸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잠깐만요. 예. 17개에 달한다는 특별 의결 사항은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외부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인가요? 공개가 안 된 겁니다. 공개가 아예 안 네. 된다. 네, 이런 네. 겁니다. GM 코리아, GM 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분들 한국 잘 모를 것이다. 예. 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GM 코리아하고 글로벌 GM하고 둘 다 한국의 유명한 로펌에 엄청나게 많은 자문 수수료를 두고 배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 정확하게 보고 있고 법적인 부분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한 겁니다. 알고 그래서 국감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뒤통수가 아니고 뒷북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법적 예. 로펌을 통해서 한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로펌에 별도의 자문들을 받고 있다니까요. 해서. 글로벌 GM 따로, 예. GM 한국 따로 이렇게 예. 해서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거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인천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기각되는 사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분들은 자, 우리보다 예. 훨씬 더 한국법을 깨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히 왜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산업은행장 회장을 데려놓고 막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게임 오버된 상태라는 뒤통수 친 게 거예요. 아니고 뒤통수 맞은 게 예. 아니고 뒷북친 거라니까요. 정면으로 코 한 대 맞았는데 예. 괜히 지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예. 너 왜 아픈데 가만히 막구성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떠드는 형국이군요. 이게 사실요, 그 발표가 7월 20일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사실 문제 제기가 됐어야 되는데요. 사실 7월 20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발표하고 나서 제가 한 10통도 더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거 예. GM 어떻게 가느냐. 근데 그래서 월요일쯤이면은 이게 크게 터지겠다. 근데 그때 사회 문제가 안 됐던 게 그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정치적인 소식. 사건이 컸어요. 예. 그게 신문을 도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우연의 일치죠. 예. 그러니 이게 문제 이슈화가 안 제기, 됐어요. 이슈화가 전혀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행해서 잘 막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터지는데 사실은 이 용감한 토크쇼 직설도 그 시점에 아니 2달 전에 이거 다 합의되고 정상화된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웬 이게 법인 분리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막 토론을 하고 이슈화를 하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으면은 국회에서도 이제 들여다보고 이게 그럼요. 뭐냐 그럴 텐데 네. 그때는 노회찬 의원 사망 사건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도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몰랐죠. 넘어갔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에 와서 이제 정기국회 때 국감에 와서 떠드니까 이제 뒷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뭐 이제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다시 그 원천적인 질문으로 4천억 원 잔금 남아 있으니까 이거 안 준다고 우리가 버티면 이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합니까, 조 교수님? 예, 만약에 우리가 4천억을 이 신설 법인을 이유로 해서 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은 산업은행이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GM 본사는 이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을 얻게 되는 획득하는군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신설 법인 거를 철회한 거를 요구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산업은행이 그 4천억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하여튼 이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그나마 그래도 유리하게 교섭을 하는 그런 거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력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안 준다고 끝까지 버티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안 주면 우리가 계약 위반을 하는 거죠. 계약 우리가 위반하는 거니까. 예. 근데 저기도 돈 넣을 게 좀 남았어요. 아하. 지금 뭐 한 3조 정도, 28억 달러어치에 지금 시설 신규 뉴머니를 지금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거 계약할 때 잘못했어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나눠서 낸다 그랬는데 네. 2018년대는 일정액은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내는 거 뭐 이쪽에서 4천억 더 내던 거 우리 4천억 더 내는 거는 올 연말까지로 못이 박혀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10년간 텀이 있지만 일단 2018년대 아무런 뭐 성의라든가 이런 조짐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또 잡아서 이제 걸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GM이 보이는 행태들이 예. 사실은 대단히 태행적입니다. 사실은 GM이 실제로 작년 12월 이후에 노조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생산 법인이 분리되고 이런 것까지 우려를 가는 당사자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이런 신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거꾸로 뭐 우리가 산원을 뭐라 하지만 대주주로서 책임이 있게 네. 또 한국 정부 산원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 소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산원님께서는 요구 조건이 어떠시고 판단이 어떠냐. 그래서 올해 할 것인가 내년에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제안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데가 GM이죠. 그렇죠. 글로벌 GM인데 일대주주죠. 예. 문제는 또 자 우리가 4천억을 어떻게까지 이 판단을 하겠지만 글로벌 GM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메리바라 회장도 지금 곧 뭐 올해 내년 주총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 글로벌 판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도 뭐 7월부터 9월 사이에 14.9%나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GM도 갈수록 글로벌 GM도 여러 개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한국에서 법인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훨씬 더 우리는 심각하게 볼 수 있다. 심각하다. 우리가 이겁니다. 피해갈 길도 별로 없어 보이고. 예.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죠. 산은이 지금 뒤늦게 뒷북이지만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답변을 좀 했는데 계속 이거를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은 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 이른바 ISDS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승산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부 시책이 아니라 2대 주주로 가는 거니까요. 네. 뭐 ISDS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지금 KDB에서 분명히 자기네 말대로 밝혀서 자기네 입장으로 가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번 국감보다 그 앞에 전에 국감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잘된 그리고 앞으로 네. 10년간 하겠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잘했다 시간에 그랬잖아요, 잘했다 5월 달에. 그러고 대정부를 주면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기재부가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증거로 갔을 때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 불리하게 상황이죠.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대주주로서 뭐 문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국가 간 투자자 국가 간 소송과 분쟁은 분쟁의 아니니까. 여지는 뭐 예. 전혀 다른 문제인 제가 것 지금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 실익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익으로서의 판단은 훨씬 더 한국의 유능한
로펌들을 GM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 판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강하게 나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월 28일 날 창원건장에 774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렸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무시해요. 그리고 9월 11일 날 지금 소송 제기해놨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 아주 정부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손을 본다는 표현이 안 어울리지만은 이거는 정부가 나왔던 방침을 적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중국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같았으면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정부와 이대주주인 사는이 그리고 노조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데 조 교수님 두 분 의견 어떠세요? 예, 중국하고 지금 한국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국의 그 GM 그 자동차 공장은 상당히 전 세계 공장들 중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장으로 한국보다 중국 GM이 더 생산성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크고요. 크고. 중국 자동차 시장이 계속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보다 약간 좀 싸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뭐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이제는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자동차 시장을 GM에서 뭐 포기한다든가 뭐 그럴 의사는 표명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먹튀 의사 자체가 현 없는 단계에서는, 시장이고 예, 없죠. 한국은 때만 되면은 먹튀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상황 자체가 예, 다르군요. 특히 이제 GM이 인도 시장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중국 시장은 이제 더 중요해졌고 중국 판매망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 GM은 상황이 중국 GM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네. GM의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에서 GM 자동차가 팔리냐 안 팔리냐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난 상반기 2월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GM이 뭐 철수한다, 법정관리 신청한다 하면서 모두가 루즈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지 않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거 언제 철수할 줄 모르는데 AS가 되겠냐. 모두가 루즈가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글로벌 GM이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안 팔리나요? 이 적자가 뭐 거의 8천억 이렇게 됐다는데 올해도 뭐 1조 가까이 영업 적자가 8,500억 수준이면은 정말 안 팔리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당 1, 4분기에 뭐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49% 정도 됐고 지금 올해 한 34% 정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실제로 누구라도 선뜻 GM차를 사게끔 노사 간의 신뢰를 보이든지 대주주하고 이대주주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GM차를 사고 싶은 생각을 안 들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이게 글로벌 GM의 성과에도 연동될 것이고 내년 GM 주총에서 아마 메리바라 회장이 반드시 문제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GM이 당장 정신 차려서 한국 정부하고 또 산업은행하고 대화하고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새롭고 좋은 차 그리고 신차 좀 낼 테니까는 좀 많이 사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꾸로 가고 있고 국회에서의 저런 산업은행의 질타는 거꾸로 한편으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자괴감 들고 그러면서 판매가 안 되고 이런 구조로. 근데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때 중형차 중에서 말리부 같은 모델이하고 그다음에 대우차에서 이렇게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스파크 같은 경차 같은 거는 다른 현대 기아차보다 이 GM차가 그래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막상 타보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도 없고 괜찮았는데 왜 자꾸 이 영업 실적은 떨어지는 거죠?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 공유 경제라는 이제 붐이 벌었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는 부분들이 일단 좀 적어들었고요. 차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거기 많이 팔았고, 근데 거기도 이제 부채 디레버리징, 지금 부채 축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가 일단 줄고. GM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사실 3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지금 자동차 판매수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2009년 이후에 지금 9년 만에 이 자동차 판매수가 지금
200만 대 이상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이후에 호황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대수만큼은 지금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변곡점에 온 게 전기차, 수소차들의 건너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뭐 공유 경제, 우버라든가 리프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요새는 구독 경제, 자기가 돈 내고 마음대로 이제 구독해서 차를 구독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화석 연료에 대한 지금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GM에서 지금 잘 나가는 차는 볼트예요. 전기차. 예, 전기차 우리 한국 GM에서 자체 개발해서 외국에다 갖다 주고 외국에서 생산하는 그거는 잘 나갑니다. 같은 전기차인데도 테슬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싸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기는 타야 되겠는데 테슬라는 너무 비싸고 고급차니까 뭐 그냥 GM의 볼트는 쉽게 사서 많이들 타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기름 잡아먹는 공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름값이 싸니까. 그렇죠. 한국은 기름값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연비 좋은 차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만들었는데 GM은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판매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글로벌적인 현상. 그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의 직설의 주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좀 본론으로 좀 돌아오자면 조 교수님.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심은 먹튀하려고 몸집 줄이는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GM의 철수 히스토리를 쭉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선례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GM의 역사에서 예. GM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공장도 저 세계 각지에 다 있고요. 있죠. R&D 센터도 이렇게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비용 구조를 따져서 예. 이쪽의 그 공장의 비용 구조가 불리해지고 저쪽 공장의 비용 구조가 유리해지고 그러면은 이쪽 폐쇄하고 이쪽에 생산 대수 늘리는 이런 그 행동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의 인건비를 봐서 인건비 싼 데다 공장 짓고 R&D 센터 지었다가 거기 예. 인건비 오르면은 그거 철수해서 더 싼 데로 옮기고 하는 이게 일상화돼 있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벌써 스웨덴에서 자동차 공장 운영하다가 철수하고 다 팔아치우고 뭐 호주에서도 철수하고 인도에서 철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GM은 글로벌 관점에서 비용 구조 따져서 어디가 비용이 유리한지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경영 전략을 써왔던 기업인데 제가 볼 때 이러한 식의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사 간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어떤 충성심, 뭐 회사에 대한 뭐 애사심, 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글로벌 그 GM의 그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그 지난 5월 달에 그 경영정서와 합의 계약을 맺었을 때 이미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후에는 분명히 그 퇴출수로 가는 거다. 근데 10년 기간 동안에 퇴출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퇴출하는 그런 수순이다. 다만 한국 GM의 그 R&D 파트는 나름대로 상당히 역량이 있는 글로벌 본사 입장에서 한국 그거는 경차 소형차는 뭐 한국의 그 R&D 센터가 GM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GM이 이제 경영전사 계획을 했을 때 한국의 R&D 파트를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R&D 그 중심지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뭐 이런 그 약속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사가 R&D는 뭐 굳이 버릴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거다. 그러나 생산 판매 조직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저조한 실적이고 이렇다면은 뭐 저는 10년 뒤에는 뭐 그 나가는 수순으로 지금 이미 그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그 10년도 약속이 안 지켜질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일부에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수법으로 보나 선례로 보나 GM은 떠나려는 수순이지 남으려는 수순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부분은 두 분도 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1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년
걱정은 아니고 당장의 걱정이죠. 당장 10년도 아니다. 10년도 아니다. 아니시군. 네. 정말 그 GM 군산공장 군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몇 차례 군산을 다녀왔는데 정말 황망합니다. 지역에 가보면 예, 군산공장이 닫고 나서 이상 산원에서는 한번 가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예. 음식점들 다 문 닫고 예, 음식점도 예. 문 닫고 뭐 심지어는 은행 지점들도 폐쇄하고 다 이럴 정도로 예. 완전 뭐, 죽은 도시가 예, 되어버렸죠.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이런 구조인데 10년까지 가주면 고맙다. 걱정도 별로 안 하겠죠. 10년 뒤에는 또 다른 변화를 우리가 모셔갈 수 있었지만 아니 10년은 합의서에 지금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지만 글로벌 GM의 사항도 어렵습니다. 예. 글로벌 GM의 사항도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뭐 어저께 통한 지금을 표현하면 죽쓰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는 예. 죽쓰고 있다. 그나마 수출로 트랙스 수출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다. 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빅3가 다 어려워지고 나서 GM이 이제 파산 신청으로 2013년 그 파산 졸업하고 나서 네. 되는 브랜드, 되는 시장. 예. 을 제하고는 과감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시보라 캐딜락 팔고 중국의 오펠 뭐 부익 팔고 두바이에서 GMC 호주에서 홀덴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어요. 예, 팔은 예. 그거는 뭐 예적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기관 투자가들이 단기적으로 이익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R&D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거고. 좋은 차는 점점 안 만들어지고 그나마 지금 뭐 혼다가 3조 정도 하고 해서 자율주행차 예. GM이 경쟁력 그쪽은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국의 그 물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림이 없으니까. 예. 아무리 여쭤봐도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없네요. 제가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식사 자리가 한 번 있어서 거기서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10년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10년 계획이라는 게 없답니다. 아예 10년이라는 기술이 건 어떻게 갈지 너무나 모르니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예. 2년 주기 뭐 짧게는 1년 6개월 주기에 또 매년 주기로 해서 예. 신차가 나와주면서 지금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 이제 뭐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그런 차들이 나오는 순간에 10년 얘기하는 거는 뭐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가 당했다는 거죠. 당했다. 네, 예. 10년 저거를 굉장히 뭐 이 포장지를 좋은 걸 했지만 10년이라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예. 진작에 없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영업 계속하겠다는 조건을 우리가 8천억만 주면은 10년 고용 유지하고 20만 명 일자리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너무 순진했다. 그렇죠. 하하. 그리고 또 저기 안 지킨 거 있어요. 그 상호 합의문에서 뭐가 또 아태 있죠? 지역본부를 한국에다 설치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거죠. 뭐 장사가 안 된다는 또 논리를 또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든지 뭐 레버리지로 뭐를 써볼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인천시가 그 30년 무상 임대했던 그 넓은 이 주행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트랙. 네. 그거 회수하겠다고 뭐 이렇게 법적 검토한다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거 회수하면은 실제로 레버리지로 좀 이렇게 협상력이 좀 생길까요? 그거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협상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 트랙을 확 도는 저 시험장 예. 아쉬운 시설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짐작하듯이 GM 본사 입장에서 한국 GM의 R&D 파트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경쟁력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R&D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네, 갖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R&D 자동차 신차 개발하고 하려면 주행 점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필수 확보해야 될 자산이라고 근데 이걸 생각이 무려 듭니다. 30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30년까지 계속 R&D 이 센터가 유지되기를 이제 유지될 바라는 거라고. 그런 마음에서 그걸 했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 인천의 R&D 센터 계속 그 발전되면은 이제 고용 유지되고 인천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30년 줬는데, 무상 예. 임대 조건을 했는데 이 예. 청라 부지 이것이 토지 임대 계약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3자한테 양도하는 양도를 것은 못해요. 안 된다라고 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분사가 되면 분사가 됐을 때 이제 이건 R&D 파트 신설법인이 이제 관여하는 거 아니겠죠? 생산 뭐 예. 공장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제3자 신설법인 R&D 신설법인 제3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신설 법인이 제3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소송 네, 대상일까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GM이 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GM이 이것도 법적으로 검토했겠죠. 법적 검토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갖고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께서는 계속 이제 인천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걸 갖고 법적 소송을 하고 뭐 회수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이제 하신 거죠. 네, 상당히 압박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행 시행장이 없어지면 국내에서 뭐 현대 기아차 경쟁사가 빌려줄 리도 만무하고 결국 외국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런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제 압박은 되겠군요. 예, 압박은 되고 GM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럼 이제 조금 더 가면 또 이제 다른 문제로 네. 자 주행 시험장도 못하게 해. 그럼 뭐 주행 시험장 못하게 하면 한국에서 주행 시험장 못하게 하는데 4천억 추가 돈은 넣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GM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예, 상생의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방에 그냥 죽는다라는 곡소리뿐이에요. 일단 노조 지금 이제 노조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노동자들 지금 협력업체까지 해서 20만 명의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고 두 번째 그 부품업체들이요. 이미 부품업체들은 줄 폐업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확연히 줄고 있죠. 네, 지금 이게 생산 대수가 생산 줄어드니까. 대수가 줄어서 납품이 안 되니까. 예, 지금 이제 보신 최고님 저거 보시면 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겁니까 이게? 뭐 지금 사실 저렇게 하면요. 원래는 50만 대 생각했어요 올해. 그게 지금 37만 대로 좀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4개 완성차 이 공장 4개가 있고 하나 부품업체 5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장 하나를 줄여도 돼요. 37만 대만 나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 팔리는 뭐 차들 아까 볼트 외에는 지금 다 지금 우리 마이너스 지금 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2차, 3차 협력사 이건 뭐 진짜 줄도산에 지금 뭐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전체 고용력 20만이라는데 또 저 밑에 더 있거든요. 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공급 체인 밸류 서플라이 체인 밸류가 이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이 됐습니다. 예. 이거 협력업체까지 얘기하면 이게 너무 방대해지기는 하는데 뭐 이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습니다. 노조 얘기로 좀 가보죠. 예. 노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노동조합은 사실은 지난 상반기에 합의할 때도 대폭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양보를 통해서 정말 니네들 다 죽을래, 회사 문 닫을래, 지갑 내놓을래 해서 지갑 내놨습니다. 이미 지갑을 내놨고. 다 죽을래, 일부만 죽을래 해서 지행공장 노동자들 희망퇴직도 하고 네. 상당 부분 노동자들은 뭐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관련해서 특별 교섭 좀 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하는데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자꾸 노동조합이 회사도 오는데 파업한다 그러는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쟁의 발생 신고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훨씬 더 이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켜봐야 된다.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양보. 당시에 정부의 구조조직 3대 원칙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인데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은 대단히 고통 분담을 했습니다. 네. 공장도 폐쇄되고 희망퇴직도 받아들이고 앞서 말한 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고통을 정말 이렇게 참고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은 고사하고 안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는 구조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신차 배정이 돼야 뭔가 미래가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GM이 신차 배정 자체를 안 하는 데서부터 지금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요구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이런 구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좀 검토해봐야 될 측면도 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냉정한 질문을 좀 드리는데 법인 분리가 쟁의의 대상이 돼서 합법 파업의 명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노조법에서는 어저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건 행정지도다. 이 법인 분리는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지도로 해서 끝나서 파업권을 갖다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말씀인즉슨 이 예. 상태에서 파업 들어가면 불법 파업 네,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구조이고 우리 노조도 지금 아, 그래요? 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빨리 대화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국민적으로 알려내고 또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주주들 기관 투자가들도 알려내고 이 태행적인 행태와 관련해서 좀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알려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서 노조가 하는 것이지 노조가 뭐 회사 어려워지고 그런데 거기서 또 파업하냐 이렇게 볼 시각은 아니다. 마지막 수단인 파업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진단을 예, 하시네요. 현재로서는 뭐 합법적인 공간은 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로서. 신설법인으로 가면 예. 일단 고용 승계 문제 그거 안 지켜도 되고요. 네. 단체 협약 기존에 있는 단체 협약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예.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예. 신설법인이. 달랑 3,000명짜리 그 법인의 노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쪼개져서. 달랑 그러면서 이제 숫자도 줄는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섭력이 떨어지는 사실 거고. 이 노조 측에서는 9월 10일 날 특별 단체 교섭 요구안을 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노사가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무급 휴직자 400명을 예. 노와 사가 같이 반반씩 내서 지금 30개월 동안 지금 생활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쉬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뭐 1인당 한 나눠 4,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십실반으로 예. 나누는 거예요. 조합비에서 지금 4억씩 예, 나가고 예.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특별단체 교섭권을 갖고 아니 무리한 게 있을지언도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완전히 뭐 요번에 이 연구법인은 불분데 기름 분 거예요. 네. 그리고 연구 이 분야 독립시킨다는 거는 부평공장, 군산공장이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떠돌던 소문이었거든요. 소문이 현실화된 거네요. 예. 혹시나 싶어서 조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노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그렇게 없는 거예요? 노조가 지금 이 사항을 갖고 파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불법 파업을 할 수는 없단 말씀이시죠? 뭐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물밑 교섭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GM 의 입장에서도 올해는 뭐 8천억까지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흑자로 전환해야지 한국 GM도 사실은 지금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거를 한국 GM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올해 예상 적자가 지금 1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조인가요? 예, 1조. 예상되는 게. 작년에 8천억. 작년에 8천억, 올해는 1조 영업 적자인데 이게 흑자로 전환되면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흑자 전환이 가능은 한 겁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지금 한국 GM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노사 간의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분란이 심화되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분란으로 가서는 안 되고 빨리 협력을 해서 경영 정상화에 노사 간의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산은하고도 4천억 지원 받는 거 문제를 한국 GM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한국 GM도 뭐 망하든 말든 난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고집만 피울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설법인 R&D 신설법인 이 분리가 이제 노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지금 당장 퇴출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산업은행에서 점검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확약을 또 받고 다짐도 받고 그리고 노조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밑 교섭을 통해서 상호 지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좀 쌓고 그래서 지금 다시 공장 가동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D 신설법인 분리는 이미 법적으로 제가 볼 때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정말 우려한 것처럼 정말 이게 퇴출 수순으로 가는 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 본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한국 R&D 파트를 한국 GM의 R&D 센터가 아니라
글로벌 본사 전체의 예. R&D 이 거점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또 완전히 그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GM 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입장에서 진행하는 거라면 그런 입장에서 그 하는 거는 협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밑 교섭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해야죠. 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면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만 놓고 보면 그러려면 아니 우리 떠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당신들한테도 좋은 거다라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좀 진땀을 흘리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 딱 닫고 그냥 외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쪽 그런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결국은 언젠가는 손 털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더 우리는 봐야지 더 현실적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조 교수님은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뭐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이다. 그 해법이 그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 외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해법은 없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조영철 교수의 이 논리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신차 배정이 돼야 이게 물량이 늘어나서 예. 흑자로 가는 거니까 GM에서 신차 배정을 빨리 안 해주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GM에서 말리부 이후에 새로운 차가 나왔구나 해서 광고도 막 나오고 뭐 그렇죠. TV에 광고가 나와서 뭐 좋은 멋진 차가 쌩쌩 날아다니고 막 이제 이러면은 저게 GM도 살만하구나 그래서 그게 사주고 예. 흑자 전환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텐데 신차는 안 나오고 광고도 안 나오고 뭐 맨날 이런 뉴스만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산업은행이 지금 4천억을 이제 투입했고 아직 4천억을 투입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신설 법인 뭐 이런 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섭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4천억을 우리가 주기 투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좀 늦게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교섭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섭력을 갖고 4천억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신설법인 R&D 뭐 이런 거를 뭐 원위시키는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신차 개발 이런 약속들을 예. 빨리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보받는 그런 정도의 그 교섭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조의 신뢰가 날 수 있는 그런 또 작은 약속들을 지금 받아내야 된다. 상반기에 이제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하기 위해서 실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진이 기존에 회계했던 걸 빼고 이제 3일 회계분을 실사할 때 중간 다 보고서 했어요. 그때 중간 보고서 나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중간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노사가 합의하면은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 그리고 2020년에는 흑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산업은행한테 이제 명분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미 상반기 내내 철수설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이 부분들. 그다음에 그때부터도 지금 판매가 급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사하면서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도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추가 출자하고 금융 예. 비용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커졌죠. 그럼 예. 내년이라고 좋아질 것이냐. 내년에 글로벌 경제상 더 좋지 않다고 대체로 경제 성장을 낮춰보고 예. 있는 이런 구조고 뚜렷하게 지금 현재 신차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차,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차, 이걸 갖다가 신속히 내놓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실은. 잠깐 전체로 좀 이렇게 좀 해보면 그 잘 나가던 현대기아차도 올해 영업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실적 보고 9천억이더라고요, 영업이익이. 1조 미만이 3분기째.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이 글로벌리 1조 미만이라는 얘기는 예. 그 건물 그 10조 주고 산 그 땅에 건물 못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질 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전부지 사면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를 R&D로 투자하든지. 그러니까 안 팔리는 예. 거죠, 차가 지금. 잘 안 팔리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팔리는 거죠. 미국, 중국, 유럽 3대 시장이 다 무너졌거든요. 다 안 팔리는 안 거죠. 팔리는 예. 거죠. 유일하게 지금 불나는 차 BMW만 그동안에 장사 잘한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 BMW 별명이 불마차라며요. 불마차요. BMW가 불마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자동차. 불자동차. 그래도 팔린다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대기아차 그 한국 GM차 잘 안 팔리는 거에 비하면 독일 차들은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팔리기는 해요. 자, 이제 뭐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걱정만 할 수는 없어서 전문가들 그나마 해법이 뭡니까? 이제 조 교수님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조 교수님은 어찌 됐든 흑자 전환으로 가도록 노사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고
최고부님이 생각하시는 저는- 해법은 뭘까요? 저는 이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실사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갔지만 저는 1번 세무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GM을 세무조사해라. 2013년도에 세무조사가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발생했고. 아, 세무조사 카드를 그러고 보니까 까먹었었네요. 우리 방송 때 얼마나 얘기했어요. 세무조사 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한 게 1번 이전 가격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지금 여기가 매출 원가가 93%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질문했지만 누구도 답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네. R&D 6천억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본사 지원비 1,600억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예. 병을 고치는데 일단 저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서 뭐 2013년도에 277억의 그 예. 벌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만은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법인을 떼더라도 뭐 이거를 뭐 인정을 해주고 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지금 그 고용하려는 대로 하려는데도 뭐 그냥 무시하고 지금 콧방귀도 안 끼는데요. 예. 아니 세무조사에서 실상은 알고 우리가 덤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다음에 뭐 또 하나의 이제 뭐 이 조그마한 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4천억 더 들으기로 이 만약에 이제 결정이 이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GM 본사 주식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예, 사갖고 스튜어디시 코드를 그럴 때 써먹는 거거든요. 본사에 가서 4천억 지금 1불, 2불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 주식을 활용을 해서 네. 거기 가서 본사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하는 부분도 어차피 쓸 거면 그동안 유용할 수 있게 6개월 동안 굴리자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을 전방위로 저쪽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갖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산은에서 뭐 자기네들 협상해서 풀겠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구가 안 보인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잘 제대로 못했던 산업은행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전 범정부적으로 지금 압박 카드를 쓰자라는 말씀. 그리고 예, 그거 거기-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상적인 모든 거 카드를 다 하는 쓰자는 네, 말씀. 정 위원장님. 상반기에 나온 이야기가 GM 코리아에 투자하는 것보다 글로벌 GM에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단하자고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산업이 소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절박하게 정말 내 아파트 담보대출 맡겨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다. 네, 잘못되면 내 아파트가 날아간다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해줘라. 그래서 군산도 가보고 예. 미국에 가서 메리바라도 만나보고 당신들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들. 대학에 교습에 안 나오면 당연히 부당 노동행위에 관련해서 찾아봐야 되고 세금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국내 기업이든 국외 기업이든 특혜 없이 공정하게 세금을 하긴 해야죠. 예. 그다음에 또 이대주주로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노동부도 남의 일 아니니까 적극 네. 개입해서 지금 국민연금도 들여다봐야 마찬가지로 되는데. 우리가 스튜어디시 코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10% 지분 예, 가지고. 예. 소위 행동주의 펀드라는 엘리엇 같은데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삼성전자를 갖다 흔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17%씩 지분을 갖고 있는 이대주주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이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한국 정부가 돈도 대주고 지자체가 땅도 대주고 이런 구조 조사에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과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과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도 외면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갈 수도 없고 네. 그것이 또 글로벌 제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정부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인 분리는 12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GM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적당한 시간 저희가 잡아서 세 분 다시 모시고 GM 사태 해법, 20만 노동자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돈이 걸린 문제 저희가 찬찬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속 이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요 대통령 측근이나 청와대 인사들 사칭하는 문자 받으신 경우 있습니까? 그런 거 받으면 절대 아니니까 그거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돈 달라거나 돈 내라는 얘기인데 이런 사기가 믿기지 않는 이 대명천지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고 다시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례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건은 모두 6가지로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억 원을 뜯어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면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며 3천만 원을 받아내거나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리조트 매입 권한을 받았다며 대출 수수료를 뜯어낸 경우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가 이런 일에 관련돼 있다면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불법 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만을 모아서 보는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해드린 저 뉴스 보면서 저는 막 웃었어요. 저 80년대에나 보던 그렇죠. 뉴스, 수법이. 90년대도 있기는 있었네요. 예. 90년대도 간혹 있긴 있었는데, 예. 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런 얼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제가 문자를 특활비가 보낸 없어서 거죠. 돈이 부족합니다. 돈 좀 네. 보내주세요. 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1억씩이나. 예. 그럼 좀 황당하죠.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데 예. 아직도 그런 일이 통하는 걸 보면 예. 우리 사회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 근데 제일 많은 게 예. 임종석 비서실장 사칭이 2건이니까 제일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제일 많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한병도 정무수석. 예.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아 선거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친분을 이용해서. 예, 아무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예. 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마음에 아무래도. 빚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찍어서 거기다 사기를 치는 예. 거군요.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예. 다 잡힌 건가요 지금? 거의 잡혀서 지금 6건이 다 잡혀가지고 예. 이게 신고 들어온 것만 발표한 거예요. 물론 안 잡힌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현재 보도된 내용은 예. 6건을 청와대에서 확인을 했고 네.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밝혔으니까 더 이상 이런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됐든 이런 형태 뭐 대통령이라는 등 청와대 사층에서 뭐 도와달라는 등 돈을 내라는 등 또는 예. 뭐 돈을 투자하면 일정 부분 또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등 이런 말은 전부 100% 가짜입니다. 절대 대부분 속으시면 안 돼요. 경우에는 대통령 비자금 뭐 이제 그런 것도 운운하면서 있었죠. 맞습니다. 예, 비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예.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잠시 그렇죠. 빌려주면 예. 2배로 갚아줄게. 갚아주겠다. 뭐 이제 이런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경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직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들 명의로 문자 받으시면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돈 주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보죠.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죽 심각했으면 이게 4억, 뭐 6억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발표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주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근데 막상 그 문자 받으면은 흔들리나 보죠. 저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네. 그럴 수도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뭔가 이익을 주겠다, 이권을 개입해서 예.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투자 차원에서도 한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대북 있겠죠. 관계 터지면 당신한테 뭐 예컨대 예, 철도 그렇습니다. 사업권 드리겠습니다. 예. 뭐 몇 억만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그럼요. 100% 사기입니다. 그런 일 절대 절대 믿지 없으니까 말고. 절대 믿지 마시고 그 예. 보이스피싱보다도 더 나쁜 더 나쁜 악질적인 거죠. 예. 사기니까 청와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거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까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에이 참 별일이 다 했네요. 이슈 따라잡기는 예. 오늘 사실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전 정권에서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렸잖아요. 내렸죠. 경기 맞습니다. 살린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언론하고 그게 뭐 연관됐다라는 무슨 물증이 나왔다는 얘기가 요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진상이 어떻게 된가요? 뭐 안종범 전 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메시지, 그러니까 예. 전화는 아니고요. 예. 그 문자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 나왔어요. 근데 안종범 수석은 유난히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기록도 사초 수준으로 기록을 남기잖아요. 네, 수첩에 예. 보면. 그러니까 꼼꼼하게 뭔가 남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25분에 예.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잠깐만요. 강효상 선배락 하면 2015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고 그렇죠. 강효상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의원이죠. 2015년이면 당시 조선일보, 조선일보 편집국장 편집국장이었죠. 시절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획 기사로 세게 도와준다. 도와준다. 예.
그러니까 뭘 도와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금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조선일보가 기획 기사로 세게 도와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안 내리는 거 막 비판했거든요, 2번을.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세게 써준 거예요. 근데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정찬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금리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야 될 니드는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작전을 짜야 되겠는데 그 작전을 짠 게 결국 뭐냐면 그 금융위 부위원장이 강효상 편집국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언론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 언론이 세게 써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내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미 자료를 이모 씨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차장 대우급 기자였어요. 그 사람한테 자료를 보냈고 실제로 그 사람 이름으로 2명의 바이라인을 그 사람 이름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기사 보면 기사를 쓰면 기사 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획 기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그 이모라는 차장 이름으로 2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모두 한국은행 왜 저금리로 안 가느냐, 금리 왜 안 내리냐라는 비판 기사를 기획자를 2개를 쓰죠. 속된 표현으로 기사가 세게 났습니까?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문자를 보내냐면 이렇게 이미 나왔으니 이제는 한국은행에게서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갔나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3월 달에 저걸 보내고 2월, 3월에 기사가 나가고 5월에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다 3% 정도가 내려간 것 같은데 정말 1.5%까지 내려가죠. 2018년 10월 18일까지.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은 물론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건 인과관계 확인이 안 되죠. 저런 거래를 한 문자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자가 나왔는데 아주 그 정확하게 그 문자를 보낸 날짜와 기사를 쓴 사람과 기사를 쓴 시점이 거의 일상통하게 통해요.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강효상 현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서 딱 지목을 당했는데 뭐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이 기사를 보도한 데가 KBS예요. KBS는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기사 쓰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관여한 적이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광효상 의원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있죠. 당연히 부인하겠죠, 뭐. 그러고 보니까 조선일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위해서 또 조선일보에 광고를 주고 그 조선일보의 기사를 세게 쓰게 하는 또 거래를 했다서 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2개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 칼럼도 실제로는 그 대법원에서 쓴 거를 이름만 조금 바꿔서 칼럼을 낸 적도 있었고 하나는 누구라고 제가 모 대학 총장이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칼럼을 썼는데 그 민변 회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변 회장이었죠. 칼럼을 자기가 조금 수정하긴 했어요. 그러나 초안을 대법원에서 제공한 초안을 가지고 칼럼을 써서 그다음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기사를 썼죠. 그럼 결국은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의 정치, 뭐 사법, 문화 이런 부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활동하면서 보수적 성향을 띠면서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정권과 얘기도 하고 뭐 밀착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탁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곤혹스럽긴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시점이 2015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 이주열 총재가 있잖아요. 총재요. 그렇죠. 그러면 이주열 총재도 그 내용을 그럼 아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알아야죠.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인데 특별히 반응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특별히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고 본인은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인하고 있어요. 언론에 기사가 난다고 금리를 내리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주열 총재가 지금 본인이 영향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특이한 건 이런 점은 있어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금리 문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반응 보셨죠? 이주열 총재. 또 독립성 하느니 할 일이지 그건 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왜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을까? 물론 이제 이걸 100% 이주열 총재가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독립성을 주장하고 금지도 내리지 않았어요. 동결시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압박을 받고 안종범 그 당시에 경제수석한테 압박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또 조선일보의 어떤 기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뭐랄까 금리를 내렸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주열 총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정권과 지금 정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거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언론 보도가 난 거는 사실이고 그런 그렇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가 나온 거는 팩트지만 그렇죠. 언론 보도가 금리 인하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나 증거는 됐는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한은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부인하고 있고 KBS는 이걸 보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간에 껴가지고 괜히 좀 그렇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주열 총재가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 압박이든 뭐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정말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좀 가보죠. 하나하나. 저 조명래 장관 후보자. 또 역시 또 위장 전입이네요. 맞습니다. 파락군,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이 위장 전입의 대상이 됐는데 파락군으로 강남 파락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고 주소만 옮긴 거죠. 주소만 옮긴 거예요. 이건 인정했어요. 이거는 본인이 인정했고 또 하나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 본인의 장남에게 증여한 돈이 있거든요. 근데 증여세를 장관 지명 받고 나서 냈어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장남 명의로 강변의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투기 의혹이 있고 또 부동산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단국대 교수를 하셨는데 그 당시 겸직 논란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서울시 조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건 이상의 위원회를 할 수 없게 위원을 할 수 없는데 동시간대에 4건을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수와 내용만 놓고 보면 이분도 백화점 수준이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내용으로만 보면. 내용과 양과 질만 놓고 보면 뭐 종합백화점이라 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되겠어요. 결국. 그런 문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유장 전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의혹이나 또 이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 논란이 될 수 있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어요. 요거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지켜보시다가 진행되는 거 있으면 좀 잘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이거 해야 돼. 이메일 해킹 누구나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해킹 당하잖아요. 왜 유독 이재명 지사 이메일 해킹이 이게 뉴스가 돼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적으로 썼던 10년 이상 썼던 사적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을 하면서 썼던 공공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이메일이었고 그 이메일이 해킹이 당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사적인 내용들이 혹시나 그 이메일 안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제보를 받는데 활용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제보 내용도 혹시나 그 이메일에 남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의 사찰 수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의혹을 갖는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가 10년 이상을 사적으로 썼던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해킹됐을 때 어떤 자료가 빠져나갔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만 딱 국민들이 하는 거. 이재명 지사를 콕 찍어서 해킹이 들어간 겁니까? 불특정 다수를 그냥 해킹을 하는 과정에 이재명 지사가 끼어들어간 겁니까? 그건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꼭 찍어서 들어갔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정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거를 뒤졌다.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메일이 2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2개인데 N사, 둘 다 포털 N사라는 포털의 이메일인데. 뭐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 다 나와서. 네이트하고 네이버. 네이트는 뚫렸고 네이버는 못 뚫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둘을 왜 이재명 지사를 꼭 집어서 했냐는 거예요. 2개 이메일을.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동시간대에 일어났어요. 이게 같은 날에. 그래서 하나는 뚫고 나서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접속을 했는데 네이버는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 바람에 비밀번호 변경을 못했죠.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게 어디서 접속된 걸 보면 한강, 서울 한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공용 와이파이라고 그러죠. 공용 와이파이를 예. 통해서 접속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해킹 조직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없지만. 해킹 조직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지만 특이한 점은 이재명 지사의 2개 이메일을 꼭 집어서 했다는 점도 의혹이 되는 부분이고 네. 같은 시간대에 그걸 했다는 것도 의혹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었기는 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하고는 워낙 각을 세우고 지금 싸우고 있다 보니 그렇죠.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해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추적 시작했죠. 네, 추적 시작했고요.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추적을 시작했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아무래도 서울 경찰청이 아무래도 사이버 수사대가 조금 더 인원이 많고 네. 조사에 좀 또 이게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서울 한강 부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커들도 실력이 좋지만 네. 이거 잡는 사이버 그럼요. 수사대도 실력이 좋으니까 네. 이거 한번 주목해 보시죠. 찾아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내내 대북 제재 완화를 먼저 하자고 촉구를 했지만 동의를 이끌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왔는데 청와대는 미국도 결국 우리를 비판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만 열리면 그 말이 맞을 거니 두고 보란 거죠. 핵심은 돌고 돌아서 결국 북한 김정은의 속내인데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면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할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믿고 싶어도 근거나 정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역시 신뢰보단 과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돌변할지 예측 불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돌면서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은 대북 제재 완화부터 먼저 하자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오늘도 미국 언론에서 대북 제재 완화 놓고 70년 한미 동맹 흔들린다 이런 뉴스가 실렸길래 또 한번 걱정해봤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